이조판서 김대감댁 종년 하나가 임신을 하였다.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을 만큼 배가 불렀는지라 호랑이 같은 주인마님은 참다 못해서 역정을 냈다. 이년아,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 사내 놈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만큼 입이 닳도록 이르지 않더냐. 어른 말을 안 들으니까 내년이 천벌을 받아서 배가 부른 것이다. 더 이상 그 꼴 보기 싫으니 어서 썩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제 강바닥에서 굶어 죽더라도 난 모른다. 하지만 마님, 종려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을 잇는다. 아이를 베는 게 그처럼 죄가 되는 일인가요? 마님께서도 작년에 아이를 낳지 않으셨어요? 난 다르다. 내가 뵌 건 대감의 아기였으니까. 사실은 마님, 저도 그렇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들이를 하고 돌아오는데 넓은 강을 건너게 되었다. 나루에 도착하자 배가 작아서 한 명씩 밖에 탈 수가 없었다. 먼저 며느리가 배에 올라타고 가는데 강 중간에서 사공의 음탕한 수작에 역시 음기가 있는 며느리가 화답하니 배가 강 가운데서 한참 동안 머물면서 운우지정을 나눈 후에야 사공이 강을 건너서 며느리를 내려주고 다시 배를 돌려 되돌아왔다.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다 보다가 음심이 오른 시어머니가 그 다음으로 배에 올라서 타고 가는데 강 가운데 이르자 다시 수작하는 사공과 어우러져 한참 동안 방사를 즐긴 후에야 강을 건너 배에서 내리게 되었다. 강을 건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스먹스먹한 가운데 한참을 걸어가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내 걱정은 말고 동서나 입조심하시게 하더란다. 어떤 부부가 대낮에 문득 그 생각이 났으나 곁에 7에서 8세 되는 아들과 딸이 있어서 낮에 그 아이들을 옆에 두고는 할 수가 없는지라 아버지가 너희들은 이 다래끼를 가지고 앞개울로 가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저녁에 끓여 먹도록 하자. 아이들이 다래끼를 가지고 나오다가 서로 말하기를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다래끼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를 속이고 맛있는 것을 잡수려고 하는 것일지니 우리 밖에서 엿보아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창밖에서 엿보았다. 이때 부부가 일을 시작하여 한참 흥이 무르익자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어떻소?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가요? 하늘로 올라갈 것 같소. 하고는 방사를 마쳤다. 그때 아이들이 빈 다래끼를 들고 들어오므로 왜 고기를 잡지 않고 그냥 돌아오느냐? 아이들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하늘로 올라가고 어머니는 땅속으로 들어가면 고기는 누구하고 함께 먹으려고 그걸 잡아요? 어떤 마을에 두 처녀가 있었다. 두 처녀는 서로 약속하였다. 우리가 만약 시집가면 먼저 시집간 사람이 첫날 밤 재미를 알려줘야 한다. 그러던 중 한 처녀가 먼저 출가했다. 그 후 출가하지 않은 처녀가 첫날 밤의 재미를 묻자 대답했다. 신랑이 합체하여 구진구태하면 몸과 마음이 혼매해지고 뼈마디가 녹아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으니 그 맛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에 출가하지 않은 처녀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맛이 저 건너 최서방댁에 제사에 쓰던 복숭아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출가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복숭아의 맛은 달기는 달되 눈을 뜨고 먹는 것이지만 첫날 밤의 그 맛이란 두 눈이 스르르 감겨 눈을 뜨고 맛을 보려고 해도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복숭아와 맛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옛날 시골의 한 사내가 장가든 지 10년이 가까워도 아내에게 태기가 없어 대를 이을 자식을 얻기 위해 여러 명이 시바지 여인까지
가까이 해보았으나 허사인지라 그제서야 사내는 자신에게 여인에게 뿌릴 씨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낙심한 가운데 이 궁리 저 궁리 끝에 이웃마을에 살고 있는 절친한 친구를 찾아가 대를 잊지 못하여 조상 앞에 면목이 없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고서 자신의 아내와 합방하여 포태시켜줄 것을 간청하자 이 민망한 부탁에 처음에는 몇 번이나 사양하던 친구도 간절하게 애원하는 사내의 부탁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친구와 약속한 날이 다가온 사내는 밤이 깊어갈 때 주안상을 드리라 해서 아내에게 몇 잔 억지로 권하여 크게 취기가 올라 깊은 잠이 들게 한 후 안방에 눕히고 집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를 조용히 불러들여 아내와 합방을 하도록 하였다. 아내는 바로 태기가 있어 배가 불러왔고 드디어 아들을 순산하게 되었으며 이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5살에 벌써 글공부가 일취월장하여 인근의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되니 사내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더욱 아들을 애지중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내의 부인과 합방하여 포태를 시켜준 친구는 이 신동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임을 생각하며 항상 아깝고 애석하게 여기다가 결국 고을 사또에게 아들을 찾아달라고 고하기에 이르렀다. 사또는 사내와 사내의 친구 등을 관하로 불러들여 문초를 한 바 아들을 찾아달라고 고한 친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기는 했으나 대를 이을 자식을 얻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일이었으며 친구가 비밀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긴 점과 그간의 기른 정을 내세워 신동 아들을 친구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사내의 주장이 워낙 드세여서 사또는 이를 어떻게 판결하여야 좋을지 난감하기만 하였다. 사또는 며칠간 궁리를 해보았으나 뚜렷한 묘책이 없어 신동으로 소문난 그 아들이 생각하는 바를 들어보기 위해 사내와 사내의 친구 신동 아들 등을 다시 관하로 불러들여 신동 아들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과 포태 과정을 설명하고 어찌 생각하는지 아랠 것을 명하였다. 그러자 신동 아들은 주저없이 사또에게 아뢰었다. 사또 나으리, 어떤 농부가 봄이 되어 논농사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벽시 종자가 없어 이웃 친구에게서 이를 얻어다 못자리에 뿌린 후 모를 길러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벼가 논에서 탐스럽게 자라 익어가는지라 벽시 종자를 빌려준 친구가 탐을 내어 농부의 논에서 자란 벼를 추수할 주인은 벽시 종자의 주인이었던 자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 벼의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사또께서 참작하여 판결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그제야 무릎을 치며 신동 아들의 진정한 아비는 아이를 포태시킨 사내의 친구가 아니라 신동 아들을 기른 사내다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더라. 옛날 어떤 점자는 한 선비가 상을 당하여 건을 쓰고 길을 떠났다가 그만 도중에 비를 만나 주막에서 묵게 되었다. 마침 그날 사당패가 이주막에 들었는데 여사당 하나가 방에 들어가 보니 이미 손님이 들어 있었다. 아래쪽에는 상제가 벽을 향해 누워 있고 위쪽에는 보부상이 자고 있었다. 피로가 몰려오던 여사당은 개의치 않고 그 은목에서 태연스럽게 잠을 청했다. 그런데 한밤중에 누가 와서 몸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여사당이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보니 건을 쓴 사람이었다. 몸을 허락하고 난 후 다음날 새벽이 되니 상제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나가려고 했다. 이보세요. 재미를 보았으면 값을 치러야 할 게 아니요? 값을 치르다니? 상제가 아무리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정하면 할수록 여사당은 더욱 기세를 올려 옷자락을 움켜쥐고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몸값 30냥을 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선비는 창피를 당한 것이 분하고 억울하여 절치부심하는 바람에 몸이 수척해졌다. 이를 살핀 아들이 어느 날 그 연유를 묻자 선비는 봉변당한 일을 들려주며 침통하게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 상중이라 몸을 삼가고 있었는데 이런 망신을 당했으니 어찌 낯을 들고 살 수 있겠느냐. 아들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요량으로 수소문하여 그날 한방에서 묵었던 보부상을 찾아 관가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여사당이 자기를 범한 사람은 분명 건을 쓴 상제였다고 주장하기에 사또는 참으로 난처하기 짝이 없었다.
사또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좋은 묘안이 떠올랐는지 모두를 동원으로 불러내었다. 이윽고 동원에서는 기상천외한 재판이 벌어졌다. 사또는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약물만 보면 바로 가려낼 수 있는 윤을 갖고 있다. 이제 본관이 그 물건을 조사할 터이니 옆에 쳐놓은 옷 이불 뒤로 가서 뚫린 구멍으로 약물을 내밀렸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한쪽에 쳐놓은 옷 이불 뒤로 돌아가서 뚫려있는 구멍으로 자신들의 약물을 내놓았다. 그러나 옷 이불에 가려있으므로 어느 것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사또는 잠시 살펴보는 듯하더니 갑자기 불호령을 내렸다. 어험, 이놈이렸다. 이쪽 약물을 매우 쳐라. 순간 둘 중이 놀란 한 물건이 구멍 밖으로 쑥 빠져나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부상의 물건이었다. 보부상이 지레 겁을 먹고 순간적으로 물건을 뺀 것이었다. 사또가 보부상을 뜰 아래 꿇어앉히고 따져 묻자 보부상은 여자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상제의 건을 슬며시 벗겨 쓰고 그 짓을 했노라고 자복했다 한다. 황해도 어느 고을에 만수라는 총각이 가세가 비난하고 조실부모하여 글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나이 2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해서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머리를 칭칭 따아 느리고 다녀야만 했다. 그러나 다행으로 영리한 편이고 또 부지런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만은 잃지 않았다. 만수의 유일한 소원은 장가를 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형편이 이 모양인지라 누구 하나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 같은 동네 부잣집 김자수에게는 관연한 딸이 있었다. 얌전하기로도 으뜸이요. 인물 또한 으뜸이어서 웬만한 혼처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그만 혼기를 놓쳤던 것이다. 김자수의 딸을 마음에 두었던 만수에게 어느 날 좋은 묘책이 떠올랐다. 초여름이라 한참 농사짓기에 바쁜 때였지만 장가드는 일이 급한 만수는 김자수 댁을 찾아갔다. 다행히 몇몇 하인들은 모두 농사일로 들에 나간 모양이라 거침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처녀가 거처하는 방 앞에 가서 가만히 동정을 살폈다. 처녀는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만수는 서슴지 않고 처녀의 방문을 획 열고는 다짜고짜로 쿵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와 버렸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처녀는 어리둥절하여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더구나 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더욱 알까닭이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만수는 위아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렸다. 나는 우리 동네 김자수 댁따님과 쿵 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인근에 퍼졌다. 여보께들, 만수가 김자수 댁따님과 궁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것도 모르겠나? 만수가 그 댁따님과 정을 통했다는 말이겠지 뭔가? 그게 사실일까? 만수가 무식하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한다네. 노총각인이 있을 법도 한 일이고. 김자수가 만수에게 딸을 줄까? 아니 주면 별 수 있겠나?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도리가 없겠지. 드디어 이 소문이 김자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김자수는 노여움에 치를 떨면서 딸에게 물었다. 그게 사실이냐? 소녀는 그런 일을 저지른 일이 없사와요 아버님. 눈물 짓는 딸의 모습을 보고 귀여운 딸에 대한 누명을 벗기고자 김자수는 고을 관가에 송사를 걸었다. 송사가 시작되자 사또는 세 사람 앞에서 추상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듣거라. 본관이 묻는 말에 이실 찍고 하지 않으면 관명을 쫓지 않은 죄로 호된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알겠느냐? 예. 세 사람은 사또 앞에서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면 만수에게 먼저 묻노니 너는 아무 날 아무 시에 김자수의 딸이 거처하는 방으로 가서 궁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한 사실이 있사옵니다. 궁이라 함은 김자수의 딸과 관계를 맺었단 말이렸다. 사또께서 통촉하옵소서. 다음 김자수의 딸에게 묻노니 만수가 모일 모시에 너의 방으로 와서 궁한 사실이 있느냐? 네, 그런 사실은 있사옵니다. 딸의 대답은 다만 만수가 다짜고짜로 자기 방문을 열고 말로써 궁 하고 달아나 버린 데 대한 사실만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듣기에 따라서는 관연한 처녀가 춘정을 못 이기어 총각인 만수를 불러들여
관계를 맺은 것으로도 들리는 대답이었다. 이윽고 사또는 만수와 김자수의 딸이 혼인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더라 한다.